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멀리 이제 뉴저지로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미국 주식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목소리가. 네. 제가 마이크를 안 켰었네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있었던 주요 이슈들부터 한번 쭉 정리를 하고 이번 주에 일정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번 주 일정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번 주 주요 키워드는 5가지 중에 4가지가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는 PC 물가 지수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예상치와 일치하는 수치가 나왔지만 사실 채권 금리의 움직임은 조금 묘했는데요. 자, 일단 디테일하게 간단하게 PC 물가 지수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요. 주거비가 0.4%가 나왔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PC 물가지수 자체는 0%, 코어 PC는 0.1%가 나오면서 시장이 원했던 수치, 드디어 PC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수치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원하는 수치, 연준이 원하는 수치가 나왔다는 점이 사실 눈에 띄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융 서비스 보험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서비스 인플레에 크게 기여를 했었는데 이게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고요. 레크리에이션 서비스가 내려갔는데 이게 의미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쓰는 소비 행태가 좀 변하고 있다라는 얘기와 일치하는 부분이 좀 있다라고 들었고요. 그리고 레저 용품 및 차량 그리고 가구 및 내구성 가전들이 전체적으로 가격이 하락했는데 내구재가 하락한다라는 건 사람들이 소비를 전체적으로 깎을 부분을 먼저 이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여간다라는 소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PC 물가 지수가 나오는 건 다음 달이나 앞으로 미래에 올 인플레이션 수치도 내려갈 부분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수치가 나왔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통과했다, 경기 침체 잘 대비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여기 안에서 우리가 지켜볼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일단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게 뭐냐면 은행들이 얼마나 금융기관들이 이제 심각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 걸렸을 때 얼마나 많이 견딜 수 있을지를 평가하는 시뮬레이션인데요. 자, 일단 올해 가상 시나리오는 지난해와 유사한데 상업용 부동산 가격의 40%, 주택 가격의 36%, 사무실 공실률의 증가, 실업률 10% 도달, GDP도 비례하여 감소하는 시나리오를 포함하면서 사실상 2008년 금융위기의 악몽 같은 시나리오에서 은행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또 그 상황에서 5개의 대형 헤지 펀드가 실패를 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을 때 과연 은행들이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검사 결과가 좀 있었는데요. 자, 일단 간단하게 얘기하면 모두 검사 결과를 통과하겠습니다. 31개의 대형 은행들 모두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견뎌내고 최소 자본 요건을 초과하는 자본을 보유할 것으로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날 기준으로 은행주들은 좀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결과는요. 모든 31개의 은행이 가상의 경기 침체 동안 약 6,850억 달러의 총 예상 손실을 흡수한 뒤에도 최소 보통주 자본 비율 CET1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게 12.7%에서 9.9%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4.5%만 넘으면 되는 수치다 보니까 상당히 잘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6,850억 달러의 손실에는 1,750억 달러의 신용카드 손실, 1,420억 달러에 해당하는 상업 및 산업대출 손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손실 800억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보면은 이거 잘 버티니까 좋은 거 아니야라고 했겠지만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2019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던 스트레스 테스트 중 가장 안 좋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은 경기 침체 동안 얼마만큼 자신이 갖고 있는 자본 비율이 떨어질까를 측정하는 게 이 테스트의 중요한 부분인데 2018년에 마이너스 3.6%가 나온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이게 줄어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게 처음으로 마이너스 2.8%를 찍게 되면서 5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보니까 사실 이거를 결과가 나온 당일날은 채권금리가 소폭이나마 떨어지고 거기에다가 은행들의 주가도 같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요것뿐만이 아니라 자 일단 올해 테스트에서 자본 감소가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 들어서 몇 번 언급드렸지만 은행들의 신용카드 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딜링퀀시 레이시라고 보통 얘기가 되는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신용카드가 좀 더 손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높은 금리가 유지가 됨에 따라서 기업의 신용 포트폴리오가 지속적으로 위험해졌고 은행의 대출 자체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서 기업 손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한 몇 년간 예대 마진이라고 불리는 내가 어떻게 현금을 끌어올 수 있을지에 대한
자금 감소는 돈들이 결국 이런 부분들이 수수료 수익 감소로 인해서 예대 마진이 줄어들어서 수수료 수익이 감소돼서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 상황에서 더욱더 커다란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날 채권이 조금 안 좋게 나온 데에는 내구재 수주 또한 조금 더 커다란 역할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더 알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엔비디아가 사실 이번 주 내내 좀 안 좋은 모습이 좀 있었는데 저번 주에 제가 언급드렸던 것처럼 주주총회에서 그렇게 특별한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예정되었던 것처럼 이사회 멤버들에 대한 내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엔비디아가 횡보를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엔비디아 주주들에게, 그리고 이사회들에게, 경영진들에게 어떻게 보상을 줄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새로운 얘기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한 엔비디아에 대한 리밸런싱, 생각보다 그렇게 큰 금액이 엔비디아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엔비디아의 주가가 하락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의 주요 일정들 한번 좀 정리해 볼 텐데 보니까 우리 유선남님께서 지난주에 있었던 그 대선 관련해서 뭔가 이제 영상을 되게 재밌게 만드셨었나 봐요. 그래서 그 리뷰가 참 많은데 그 이제 토론 관련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요 일정들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들이 좀 예정돼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주 주요 키워드는 간단하게 5가지로 정해봤습니다. 짧은 3.5거래일, 돌아오는 노동지표, 파월의 연설, FOMC 회의록, 그리고 포스트 바이든 트럼프 토론이라는 주제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자, 일단은요, 이번 주 스케줄들은 월요일부터 여러 가지 노동지표가 나오게 되게 됩니다. ISM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가 나오게 되게 되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그리고 미국 노동부 졸트 구인이직 보고서, 수요일 같은 경우는요, 반장입니다. 일단 3일, 미국에서 있는, 일단, 독립기념일이라고 하죠. 이제 7월 4일, July 4th라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13일 조기 종료가 예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FOMC 멤버인 연준의 멤버인 윌리엄스가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 ADP 비농업 고용지수,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ISM 비제조업 고용지수, 그리고 연준의 회의록 발표가 수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도 일단 July 4th다 보니까 하루 종일 시장이 쉽니다. 그러다 보니까 3.5 거래일에 해당하는 거래일만 진행이 될 예정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주에 비해서 변동성이 좀 클 수도 있다라는 점, 아무래도 하루 반을 좀 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어떻게든 좀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있을 수도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리밸런싱 관련한 부분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발표하는 평균 시간당 임금 지수, 실업률,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 비농업 고용 지수까지 여러 노동 지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번 거래일이 이제 반장 그리고 휴장이 겹쳐져 있어서 추가적으로 이제 요 쉴 때 주식을 가져가기보다는 좀 일단 팔고 넘어가는 그런 매도 물량이 좀 출현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켜봐야 될 여러 가지 일단 데이터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고용 관련한 부분이 좀 많이 발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고용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점을 한번 지속적으로 갖고 와봤는데요. 자, 일단 비농업 고용 지수는 전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수치로 나왔습니다. 동시에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 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그에 반면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ADP 비농업 고용 지수라든지 졸트 구인지식 보고서, 실업률까지 사실 전체적으로 예상치보다 좀 안 좋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특히 실업률 같은 경우는 4%가 나오면서 드디어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의견이 보여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 자료들을 발표를 해드리면서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감소가 일어났던 쪽은 전문 디자인 서비스 쪽, 백화점, 그리고 가구, 가정 및 소매업.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내구재 수주나 아니면 최근에 나오고 있었던 인플레이션 지표와도 일치하는 면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실업률이 사실 4%를 정말 오랜만에 찍게 됐었는데요. 요거는 저도 사실 뭐 요거는 번외 이야기지만 저도 사실 이번에 구조조정에 포함이 됐는데 네? 전체적으로 네, 저도 이제 여기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 전체적으로 유선아님의 이런 직업이 실업률이 사라졌다는 건가요? 네네네. 일단 뭐 지금 당장 뭐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네. 미국에서 이 피부로 좀 느껴지는 것 같죠. 전 어차피 오퍼가 따로 받았습니다. 이제 다른 데서 오퍼를 다행입니다. 받았는데. 축하드립니다. 네. 예.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피부로 좀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음.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조금 더 제가 좀 이따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직장을 찾는 게 좀 어려워진다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구인 현황 같은 경우 저번에 나왔던 졸투 구인 이직 보고서도 봤을 때 사람들의 이직 자체가 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이직 현황에서 전문 및 비즈니스 서비스 부분에서 13만 건이 감소를 했습니다. 결국 네. 화이트 칼라 쪽에 이직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고 사람들이 직장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반해서 아직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블루 칼라들은 굉장히 잘 버텨주는 경우가 있지만 실업률은 크게 늘지 않지만 저렇게 사람들이 직장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표가 사실 이번 주에도 아주 크게 나타났거든요. 이번에 21년 이후 가장 높았던 장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습니다. 사실 단기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하회를 했지만 이 단기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고가 됐는지를 나타내는 반면 장기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찾지 못하느냐를 알려주는 지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21년 이후 가장 높았던 장기 실업률이 의미하는 바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 잘리지는 않고 있지만 결국 회사들이 인력에 투자하는 비용을 줄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내구재 수주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타났고 블룸버그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줬는데요. 이번에 내구재 수주를 보시게 되면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어? 사람들이 소비에 여전히 돈을 많이 쓰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이 근원 내구재 수주 있습니다. 이 근원 내구재 수주를 보시게 되면 현재 기관들이나 기업들이 자신들의 장비를 바꾸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아주 급격하게 줄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프라를 바꾸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있다는 건 기관들이나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투자 비용을 줄여나가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 부분들이 인건비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내구재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사실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PC 물가지수 내에서도 내구재에 대한 오더량이 줄어들고 있고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의미하는 건 기업들이 지금 당장 힘든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당장 못 버틸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뭐 최근에 발표되고 있던 고용 데이터들이 좀 안 좋게 나오면 나올수록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실질적으로 미국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시그널이기도 한데 이게 결국에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 항상 시장을 환호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이제 파월 의장도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뭐 비슷한 얘기를 하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파월이 20일 가서 커다랗게 다른 내용을 이야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연준 위원들도 지속적으로 파월의 연준 의장의 발언들을 지지해주는 발언들을 계속했고요. 매파적인 발언들이 계속 나왔던 만큼 사실 파월이 갑작스럽게 9월에 인하할 가능성 생각해 보겠다. 아니면은 지금 뭐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좋게 나왔지만 뭐 금리 인하 뭐 더 빨리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번 인플레이션 데이터 만족스러웠지만 결국 조금 더 지켜본다라는 방향성으로 갈 것 같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 서포트를 해주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미국과 유럽이 분명히 금리 인하를 먼저 미국보다 했지만 여기에 관련해서 저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미국도 여기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진행을 한 국가들이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나온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음 달에 캐나다가 금리 인하를 안 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높게 점쳐지고 있고요. 유럽 쪽에서도 현재 축구나 올림픽, 코파 아메리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빠르게 인플레이션이 다시 또 올라가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인식을 하고 있는 파월 입장에서는 굳이 이미 내가 나중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일찍 하겠다라고 언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매파적인 발언들이 좀 나올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프랑스 그 올림픽이 예정돼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뭔가 유럽이나 프랑스 쪽에 있어서의 물가에 영향을 좀 직접적으로 미치는 그런 요인이 될까요? 그게 일단 또 뭔가 정책이 기본적으로 달라지게 될지. 맞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사실 하원을 해체를 하기도 했고 조기 총선을 뭐 준비하기도 했고 유럽 음. 쪽에서 굉장히 많이 좀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그로 인해서 프랑스 쪽의 뭐 화폐들이나 뭐 이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플레이션들이 불안감으로 인해서 다시 좀 상승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전에 한번 보도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프랑스가 좀 값어치를 좀 잃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투자자가 빠져나가는 부분들도 있었다 보니까 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물가가 소폭이나마 상승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단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결국
뭐 선거나 정책의 방향성 같은 경우는 틀만 잡히게 되면은 불확실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지만 아마 뭐 한 두세 달이면 다시 또 가라앉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파월 의장 연설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이제 FOMC 회의록도 공개가 될 텐데 지난번 뭐 회의록 사실 뭐 파월 의장도 그렇고 의장 발언도 그렇고 회의록도 그렇고 크게 달라지는 부분들은 없겠죠? 네, 맞습니다.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기는 했는데요. 사실 어느 정도 모든 데이터가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금리 인하의 중간값이 3회에서 1회로 줄었다라는 얘기와 그리고 QT를 유지할 거고 2% 인플레이션을 더 강한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금리 인하가 없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아마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어떤 인물들이 지금 금리 인하를 2회를 인하를 했나 어떤 내용이 사람들이 2회 인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마 어느 정도 적을 필요는 좀 있다 보니까 만약에 2회 인하를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지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저기에 투표를 했는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실업률 관련된 부분이 저는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지금 현재 장기 실업률 자체가 4.3%에서 4.5%로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2024년 기준으로 실업률이 4%까지 도달할 거라고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4%에 도달한 상황이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피부로 좀 느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연준 의원들의 의견은 어떻게 되는지 경기 침체에 대한 의견들은 좀 어떻게 되는지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점도표가 보수적으로 찍혔다라고 얘기가 됐고 사실상 그 어떤 사람들도 뭐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낮게 나왔어도 자기의 데이터를 수정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일단 거기에 대한 이유가 혹시 적혀 있는지도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중립금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올랐느냐에 대한 질문이 사실 파월한테 이야기가 나왔을 때 파월은 중립금리가 중요하지 않다.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다른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결국 중립금리가 오르게 되면 장기 중립금리는 지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채권 금리가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미래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고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은 뭐 고용 관련한 ADP 고용 보고서, ISM 서비스 PMI 또 FOMC 회의록까지 공개가 되는데 또 그날 반장, 다음날 휴장이기 때문에 미국장에는 이런 관련한 데이터가 뭐 얼마나 반영될지 여부로 함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이제 7월 첫 주다 보니까 하반기에 대한 시장 이야기를 할 때 서머 랠리가 과연 올해도 있을 것인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난 2015년 이후 지금 9년째 연속으로 7월에 상승세를 그려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좀 다른 얘기 혹시 나오나요? 일단 뭐 저 같은 경우는 여러 뉴스들이나 여러 애널리스트들의 글들을 자주 읽어보는데 사실 의견들이 많이 다릅니다. 이번에는 특히 썸머 랠리 쪽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포커스를 하는 게 과연 AI 랠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질까에 조금 더 포커스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썸머 랠리라는 표현보다는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꺾인 부분이 과연 이게 일시적인 조정일 것인가 아니면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될 조정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고 사실 저는 이게 아마 이번 썸머 랠리를 결정하는데 가장 커다란 요인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마 AI 쪽 관련된 움직임들 아마 지속적으로 관찰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진짜 그동안에 계속 올랐던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조정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지금 이제 최근에 약간 또 주춤주춤하고 있는 큰 종목들의 영향으로 7월에는 이전과는 다른 그런 조정이 나타나게 될지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잠깐 쉬고 다시금 달려가는 시장 연출될지도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바이든과 트럼프, 트럼프와 바이든 간의 토론, 우리 유선아님께서도 열심히 보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라이브로 보면서 모든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통역을 했고,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뉴스가 나오기도 전에 이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전체적으로 좀 지지율을 많이 잃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트럼프 쪽이나 바이든 쪽이나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 좀 넣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미국 친구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하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부분의 평가나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나 혹은 대부분의 매체에 대한 평가는 바이든이 졌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인터넷에서 중립적인 매체에서 좀 진행을 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겼다라고 투표한 사람이 15%밖에 없었고요. 트럼프가 이겼다라고 투표한 사람이 65%가 된 반면 사실상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났거든요. 이제 무승부에 투표한 사람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통역하면서 느꼈던 거는 트럼프가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자신 있는 내용이 과연 팩트냐 아닌가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결국 이것들이 좀 더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이 상대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머뭇거리면서 이야기를 할 때 중간중간 멈칫거리고 순간적으로 논리가 끊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특히 이때 굉장히 자신 없는 어투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바이든에 가지고 있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점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나이에 관련된 부분이 아무래도 특히 이번 대선 토론에서 많이 늘어났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애초에 지지자들이 그렇게까지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얼마나 논리적이냐, 아니면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진실에 가깝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실 자신의 약점 중에 하나인, 뭐, 일단,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도 음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뭐, 바이든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공격하지 못하고요. 뭐, 어차피 여기에 대해서 커다랗게 끝난 것도 아니었고,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사실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고 서로에 대한 공격만 나오는 모습이 나왔다 보니까 사실 대부분 투표자들이나 유권자들의 의견은 둘 다 만족스럽지 못했다가 사실 제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나이에 대한 우려 혹은 인지력에 대한 우려가 사실 이번 토론회에서 많이 지적을 받았고 실질적으로 미국 내 심지어 친민주당으로 구분되는 매체들 사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교체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사실 현실성이 없고요. 일단 그 다음 후보가 게빈 뉴섬이라고 불리는 후보인데 그 후보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의만큼의 지지율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바이든 쪽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상당히 좀 많이 기울어졌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서로 좀 뭐 많은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나 아니면 몇몇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번에 바로 이 토론 대선 이후에 사실 금리가 갑작스럽게 치솟았는데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게 됐을 때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상당히 트럼프 쪽에 조금 더 유리하게 특히 여기에 대해서 베팅이라는 합법적으로 베팅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내에서도 사실 트럼프가 거의 한 지지율 쪽이 한 65%로 올라가게 되면서 아주 커다란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뭐 대선의 주자를 바꿀 수는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과연 그 4개월여 남은 시간 속에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뚝 떨어진 토론 때문에 뚝 떨어진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사실 원래는 이 두 후보 간의 토론이 보통 9월에 열리는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굉장히 당겨서 만들어진 토론 자리잖아요. 근데 이게 맞습니다. 어느 사실 쪽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민주당 쪽에 굉장히 불리한 그런 상황을 연출하게 됐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요거를 연출한 매체는 CNN인데요. 사실 네. 이번에 이례적으로 CNN이라는 매체에서 단독으로 실행을 하게 됐었는데 일단 CNN이라는 매체는 사실 조금 더 친민주당 계열로 보는 게 맞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결과가 좀 안 좋았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9월에 한 번 더 토론이 있을 예정이긴 한데 상당히 바이든 쪽에서 많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너무 좀 상당히 바이든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조금 실망스럽다라는 편이 사실 뉴욕 쪽은 뉴욕 뉴저지는 원래 민주당의 텃밭이거든요. 근데 제가 주변에 나가서 원래 바이든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도 전체적으로 조금 평가가 좋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대선에 뭔가 이제 이슈들이 많이 좀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트럼프 쪽이 좀 우세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또 이럴 거는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라는 뭐 판에 박힌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결국에는 그 뚜껑을 열어볼 때까지는 이런 불확실성이 시장이 또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노출되어 있는 미국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일정을 한번 좀 쭉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뭐 실적 발표 내용은 거의 없죠? 네, 맞습니다. 이번 주는 실적 발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브랜드는 딱 하나인데요.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라고 해가지고요.
최근 들어서 여러 맥주들이나 모델로 아니면 여러 코로나 등등 여러 맥주 브랜드를 생산하고 있는 이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자체가 최근 들어서 좀 안 좋은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과연 이런 부분을 극복하고 다시 또 떠오르게 될지 개인적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맥주 소비량 같은 경우는 좀 재미난 부분인데 경기 침체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맥주 소비량이 는다라는 연구 결과가 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맥주의 소비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한번 좀 찾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요거는 이미 박종훈 팀장님이 전체적으로 다뤄주셨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번 주에 기대하고 있는 혹은 좀 변동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브랜드는 아무래도 나이키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하루 만에 나이키가 20%가 떨어진 건 저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저도 신발 같은 경우는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뭐 구매를 하거나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신고 다니는 건 좀 잘 사는 편이긴 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주변 애들 사이에서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확실히 호카원이나 아니면 온쪽 브랜드가 많이 언급이 되긴 하거든요. 가장 편한 브랜드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요거보다는 뉴발란스가 더 개인적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긴 한데, 무튼 그만큼 나이키가 가지고 있던 전체적인 점유율이나 그 압도적인 시장 내에서의 마케팅 것들이 좀 많이 사라졌다라는 좀 평가는 확실히 주변 사이에서 많이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잠깐 이제 저희가 시간 여유가 있어갖고 여쭤보고 싶었던 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미국 내에서의 구인 구직 그리고 이직과 뭐 실직 관련해서 우리 또 유산아님께서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셨으니까 최근에 미국의 이제 고용 데이터를 보면은 점점 더 좀 식고 있다라는 특히나 연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 이제 뭔가 데이터가 고용이 좀 식고 있다라는 걸 명확히 좀 보여주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주변 분들도 실제 많이 이제 퇴직을 하시거나 이제 직업을 다른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게 맞나요? 일단 요거를 뭐 사람들이 잘린다라기보다는 음. 일단은 뭐 구조조정 쪽 계열들이 좀 많았고요. 일단 그러고 나서 early retirement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보통 은퇴를 조금 일찍 하라고 회사에서 강요를 하는 경우가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음. 부분들은 사실 보통 실직자로 좀 포함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좀 있을 텐데 아. 그래서 요거 주변에 이런 소식이 개인적으로 좀 많이 들려오고 있어서 그 대신에 이제 보통 이제 빠른 은퇴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기에 대한 컴pen세이션을 좀 가져가게 되시다 보니까 음. 뭐 충분히 지금부터 좀 충분히 쉬고 지금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고 실업수당 청구권수도 분류되지 않고 아마 당분간은 좀 쉴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마 음. 유동성이 좀 많았고 사람들이 모아둔 돈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리고 이번에 잘리는 직장들이 좀 화이트 칼라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단기 음.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높게 나오지 않고 반대로 다시 또 직장을 찾으려는 사람들은 찾지 못하다 보니까 장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높게 나오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데이터로 잡히지 않는 실업률 수치가 좀 더 높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면 되는데 일단 그 사람들이 주머니 사정이 좋다라는 점을 미뤄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미국 경기를 끌어내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하강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맞네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음.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악영향이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결국 이런 고금리가 유지가 되다 보면 결국 여기에 대해서 자기의 자금을 소구모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로 음. 인해서 전체적인 소비가 침체되는 곳으로 가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내구재 수주가 굉장히 많이 좀 편방적으로 이제 특정 섹터에서 많이 줄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좀 전체적으로 사람들의 소비 습관이 좀 줄어드는 방향으로 향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실제 이제 화이트 컬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특정 뭔가 업종을 이야기하자면 어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게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나요? 일단은 제가 음. 사실 이거를 저번 달에 이미 보여드렸었는데, 전체적으로 전문 업체들이, 특히, 뭐라고 하죠? 이제, 오피스 직장에 다니지만, 음. 전문적인 직장에 이제 다니지 않는 분들, 요거를 한번 다시 끌어와 봤는데, 음. 보시게 되면 전문 디자인 서비스, 뭐 아니면 홈웨어, 백화점, 디자인. 아니면은 뭐 전체적으로 전문 비즈니스 부분이라고 적혀 있죠. 이게 결국 사람들이 오피스에 가서 출근하는 잡들을 보통 얘기하는 편인데, 결국 이런 부분들이 이직이 거의 한 13만 건 감소를 했거든요. 저번 달 기준으로. 결국 이런 부분들이 얘기를 하는 건 아직까지는 단단한 제조업 그리고 전체적으로 약화가 되고 있는 비즈니스업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이거 약간 그 AI 챗GPT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인간을 대체하고 있는 뭐 그런 걸로 좀 생각하는 거 섣부른 건가요?
저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저 네. 같은 경우도 사실 챗GPT를 사용하면 거의 한 3-4명의 입력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어. 부분들이 확실히 좀 여러모로 사람들의 인건비를 줄이는 부분들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그런 만큼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도 사실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프로그래머들의 연봉도 초봉이 지속적으로 좀 낮게 책정이 되는 경우가 주변에서 좀 저는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제 음. 원래 프로그래머들 좀 직종들이 원래 엔지니어 출신이라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 영향이 조금씩 조금씩 드러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 또 궁금해 제가 예전에 뉴욕에 6월 말쯤에 여행 갔을 때 그때 당시에 그 독립기념일 전후로 해가지고 백화점이나 이런 리테일 기업들에서 세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소비가 조금 이게 진작되는 그런 단계적인 영향이 좀 있긴 했는데 어때요? 지금 뭐 뉴저지도 그렇고 뉴욕도 그렇고 그런 소비에 뭔가 사람들이 많이 좀 관련한 그 몰에 집중이 되고 있을까요? 일단은 7월 4일부터 7월 한 달이 사실 굉장히 소비가 촉진되는 한 주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줄라이 4스기도 하고 중요한 건 이번에 아마존 프라임 데이가 7월 16일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포함을 했을 때 이번 한 달 전체에 보통 세일이 시작이 됩니다. 원래 이게 좀 재미난 게 옛날에는 아마존 프라임 데이 하루 혹은 줄라이 4th 하루였던 게 줄라이가 이제 한 달로 가까이 느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미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런 세일을 이미 시작을 했고요. 사실 주변에 뭐 여러 가지 백화점을 가더라도 줄라이 4th 세일을 이미 시작한 경우가 좀 있다 보니까 이번 한 달 내내 소비가 촉진이 돼야 될 텐데 아마 여러 가지 소비 심리를 알아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결과가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소비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 이제 뭐 PC나 우리 CPI 관련해서 또 더 반영이 돼서 안 좋게 나오게 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소비가 늘어나긴 했는데 그 구매 자체의 단가가 또 많이 떨어져서 또 다른 데이터를 만들게 될지도 함께 확인해보는 관전 포인트로 삼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국 주식 관련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월요일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오후에 살짝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이제 뭔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것 같은데 장마철에 비 피해 없으시도록 주의하시고요. 건강 또 잃지 않으시도록 음식 잘 드셔야 돼요. 또 상할 수도 있으니까 음식 잘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